중국은 2019년도에 이미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금융위기라는 홍수가 지금 터졌는데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라는 댐을 건설해서 그걸 막아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댐 위로 물이 넘치고 있어요. 중국이 발표한 성장률은 1분기에 4.6 그리고 2분기에 5.9%가 그럴 거예요. 성장률이 엄청 높은 것처럼 발표했어요. 경기가 상승하는 것처럼. 근데 이건 전형적인 통계 조작이에요. 이미 지난해 4분기에 중국은 마이너스 성장했을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중국 국내 경기가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 세수는 물론이고 중앙정부 세수도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미 중국에서는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진행될 것 같다. 그렇다면 중국의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금융위기 발발에 트리거의 역할을 할 것 같다. 중국 부동산 위기가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중국 경제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어떤 원인으로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요. 그래야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를 가늠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중국은 2019년도에 이미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때 금융위기가 진행됐었어야 했어요. 실제로 KBS가 2019년 3월 달에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었어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이미 그때 붕괴됐었다니까요. 빈집 6,500만 채인데 거기에서 3사람씩만 산다 그러면 그게 인구 대비 얼마나 큰 규모인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금융위기라는 홍수가 지금 터졌는데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라는 댐을 건설해서 그걸 막아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근데 그 물이 계속 찼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댐 위로 물이 넘치고 있어요. 댐이라는 거는 물이 넘치면 그 즉시 붕괴돼요. 경제도 마찬가지. 통제경제 체제라는 그 댐 위로 지금 물이 넘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댐은 붕괴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면 그 댐 위로 흘러 넘치는 물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걸 좀 파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첫째는 1:1로 사업으로 중국 정부가 관련국들에게 상업차관을 9,700억 달러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7천억 달러를 통화수화프로 추가로 제공했어요. 근데 그 돈을 받은 나라들이 하나같이 외환위기 늪에 빠져있거나 외환위기 직면해 있어요. 약 1조 7천억 달러가 지금 부실 채권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장부가로 기록돼 있어서 그렇지 시가로 평가된다 그러면 중국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지금 경영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곳에선가 뱅크런 일어나거나 아니면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 거예요. 둘째는 중국은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요. 토지 사용권만 민간에 매각을 해요. 근데 지방 정부들이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지방 재정의 30%에서 40%를 충당해 왔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토지 사용권 매각이 최전성기에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당연히 지방 재정 수준은 극단적으로 악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지방 정부의 살림살이를 꾸려왔었는데 세수가 그만큼 줄었으니까.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허용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시장에서 좀 소화가 됐어. 근데 금방 한계에 온 거예요.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금융공사 설립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방채를 지방금융공사가 인수해서 유지되어 왔어요. 근데 지방금융공사 유동성이 지금 한계에 왔어요.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지방금융공사까지 파산 직전에 지금 몰려 있어요. 세 번째는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까지 대대적인 지원으로 설립했던 기업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지금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극소수만 이익을 남기고 있어요. 심지어 생산도 안 하는 기업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원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좀비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들 부실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이게 중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국유 기업들은 독점 사업을 하잖아요. 정부가 허용한 거. 그러니까 큰 이익을 누릴 수가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유 기업들이 지금 장부상으로는 흑자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실이 장난이 아니에요. 중국은 자꾸 통계를 조작을 해요. 그런 일이 이미 2000년대 초에 이미 한 번 있었어요. 국유 기업들을 증시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중국도 주식시장 붐이 일어나니까 주식 투기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식을 매각한 자금들로 국유 기업들 그동안에 쌓였던 부실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국유 기업들의 경영 수지들, 재무제표들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주가가 폭락했어요. 국민들의 고혈을 짜서 국유 기업들의 그동안 누적된 적자를 해소했던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야만 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 직전이에요. 그 다섯째는 중국 경제가 지금 경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어요. 물론 중국이 발표한 성장률은 1분기에 4.6 그리고 2분기에 5.9%가 그럴 거예요. 성장률이 엄청 높은 것처럼 발표했어요. 경기가 상승하는 것처럼. 근데 이건 전형적인 통계 조작이에요. 이미 지난해 4분기에 중국은 마이너스 성장했을 거예요. 그렇다 해서 중국 경제의 그런 발표가 완벽하게 사기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제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면 실제로 성장률이 높아져요. 경제는 자기 실현성이 높으니까. 경제가 살아날 것 같으면 소비도 늘어나고 기업은 생산 늘리고 고용 늘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발표하면 경기가 그렇게 갈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갈 것으로 기대하고 일종의 구두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근데 이 구두 정책은 굉장히 위험해요.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경기가 상승을 하면 그 구두 정책은 성공해요. 근데 꺾이면 어떻게 되겠냐고, 추락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기대만큼 실망이 커져요. 그래서 아무리 적절하고 유효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국민들이 그 정책을 안 믿어요.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딱 이 상황이에요. 중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중국 국내 경기가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 세수는 물론이고 중앙정부 세수도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냥 중국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닥치고 있는 금융위기, 이걸 헤쳐나가려면 대대적인 재정투자, 통화 완화 이런 정책을 펼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수가 지금도 큰 혈손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 재원이 없어요. 지금 경제위기를 타개할 그런 재원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의외로 미온적인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그 세수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5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중국의 통제 경제 체제라는 그 거대한 댐 위로 홍수가 넘치고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댐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 경제 지표들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자꾸 통계 조작을 해요. 근데 어느 지표인가는 그게 나타나요. 이제 그런 지표들 중심으로 지금 중국 경제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제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중국 경제는 이제 금융위기에 직면한 게 여러 가지 이 사건에 의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최근에 제1 부동산 기업이었던 비구이안이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헝다그룹은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시장에 재원을 조달해줬던 부동산 신탁회사들, 그 중에서도 중주그룹의 중릉투자신탁이 최근에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상환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채권 보유자들이 중릉신탁회사 앞에서 데모하고 난리 난 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잖아요. 그 회사들만이 문제냐고요. 다른 회사들도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중국에서는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중국의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금융위기 발발에 트리거의 역할을 할 것 같다. 사실 지금 미국 경제가 오히려 더 심각해요. 미국은 진즉 금융위기가 터져서 아주 심각하게 진행됐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 상황에 처해 있어요. 다만 미국 정부가 적기에 시적절하게 대증요법을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있지 않을 따름이에요. 미국 경제의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중국처럼 어떤 원인으로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극단적으로 악화됐잖아요.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잖아요. 재택근무가 일반화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경기가 급속하게 후퇴했어요. 경기가 후퇴하잖아요. 경제는 악순환하는 성격이 아주 강해요. 생산이 줄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다시 생산이 줄어요. 이 악순환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참 기니까 간단하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에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42%를 늘려요. 본원 통화를 52%를 증가시켜요. 기준금리도 2.5%에서 0.25%까지 계속해서 낮춰요.
그래도 경기 하강을 차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 미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2.8%를 기록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요.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으니까 다음 해에 미국 경제가 과열을 일으켜요. 경기가 과열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첫째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폭발적으로 상승해요. 둘째는 경상수지 적자가 대폭 증가해요. 실제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계속해서 상승해서 2022년 상반기 말에는 9%를 도달해요.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는 2019년 GDP의 2.2%에서 2020년도에는 2.9%로 증가하고 2021년도에는 3.6%로 급증을 해요. 2022년도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1,000억 달러가 더 추가로 증가를 해요.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경상수지 적자예요. 경상수지 적자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경상수지 적자는 그만큼의 달러가 해외 시장에 유출됐다는 걸 의미해요. 달러는 약세를 보일 거 아니에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미국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러면 그 환차손을 피해서 국제금융자본들은 미국을 떠나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미국 내 유동성이 수축이 됐고, 유동성이 수축이 되니까 경제활동이 위축이 됐어요. 금융위기가 진행된 거예요. 신용파괴원리가 작동을 한 거예요. 2022년 상반기 미국의 성장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 1.6, 2분기에 마이너스 0.6%를 기록해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어로는 리세션이라고 불러요. 아주 심각한 경기 후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나? 그때부터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쳐요.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 그랬잖아요. 평상시에는 0.25%씩 가끔 기준금리를 올렸었는데 0.5%, 0.75%를 한꺼번에 막 연달아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른 나라보다 금리가 더 높아지니까 다른 나라 저축들이 미국으로 끌려가요. 또 고금리 정책을 지속하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여요.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금융자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미국 내 유동성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신용파괴원리의 작동을 차단해내요. 그래서 경기가 하강하다가 이게 상승으로 급반전을 해요. 그래서 경기가 급속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성장률이 2022년도에 2.1%를 기록을 해요.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하반기에 급속하게 경기 상승해서 연간 전체 성장률 2.1%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바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미국으로 국내 저축 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을 빼앗긴 다른 나라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유동성이 극단적으로 수축이 돼요. 경상수지 흑자인 나라들은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었고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나라들은 외환위기 늪에 빠져들었어요. 외환위기 늪에 빠져든 나라가 40개국이 넘어요. 세계적으로. 특히 제3세계는 굉장히 심각. 제3세계는 대체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만성적인 적자잖아요. 그래서 국제금융자본들을 끌어들여서 만성적인 적자를 메워왔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투자된 국제금융자본까지 이탈하니까 당연히 외환보유고 고갈되고 외환위기가 터진 거죠. 우리나라도 그 타격을 입었어요. 우리나라 국내저축, 국내 금융자본 또 우리나라에 투자한 국제금융자본들 미국으로 뺏겼으니까 당연히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같은 일이 벌어졌고 경기가 또 급속하게 후퇴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다른 나라의 경기 후퇴를 초래해서 이게 미국에 다시 타격을 입혀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끌어들일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 또 다른 나라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들 이미 고갈 직전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끌어들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실버길,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퍼스트 리퍼블릭, 크레딧 스위스 이런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한 거예요. 더 이상 끌어들일 유동성이 없으니까 이때 미국이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 이런 충격적인 발표를 해서 뱅크런이 다른 나라로 전염된 걸 막아내요. 그리고 또 의외로 유동성이 갑자기 풍부해져요. 바보 같은 세 나라가 있어요. 중국, 일본, 한국 이 나라들이 환율을 끌어올려서 수출을 늘리자 이런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도 폭락하지, 엔화 가치도 폭락하지, 우리 원화 가치도 폭락하지. 이 나라들의 금융 자본들이 환차손을 입으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한 미국으로 환차익을 노리고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놀랍게도 미국 국내 경기가 상승으로 돌아서요. 근데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진 환율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반드시 다시 하락을 해요. 그게 길게 가봐야 1년이었어요. 지금 1년이 다 돼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 일본 환율, 중국의 환율이 하락으로 돌아서는 순간
미국의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미국에 투자했던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을 이탈하면서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 금융위기가 터지는데 트리거 역할을 할 게 중국의 금융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그 트리거라는 게, 제가 중국이 트리거 역할을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트리거 역할을 하기 전에도 다른 트리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중국이 과연 트리거 역할을 할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트리거라는 것은 돌발력으로 발생을 해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몰라요. 어떤 사태가 터졌는데 이게 바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신용 파괴 작동으로 연결되는 수가 있다니까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연결이 안 되면 그 트리거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부터 금융위기가 터지겠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참 곤란해요. 다만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미국 경제가 지금 워낙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실업률 통계, 물가 통계 등등 이런 것들은 양호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금융 변수들이 아주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쯤에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심리적인 저지선이라는 다우지수 3만이 무너지면서 금융위기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위기는 대책도 없이 그 다음부터 진행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미국은 금융위기가 진행됐을 때 거기에 대응할 정책 수단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요. 일단 금리 정책부터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기준금리 낮추라는 요구가 사방에서 들려오잖아요.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채권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금융기관들 경영수익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줄기차게 경고성으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기준금리 낮춰봐요, 달러 가치 하락할 거 아니에요. 달러 가치 하락해봐요. 그럼 미국에 투자했던 금융자본들 당장 미국을 떠나요. 그럼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시킨다니까요. 금융위기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냐? 이것도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준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미국 국채, MBS, 이것들은 미국 금융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자본 비율로도 간주를 해주고 현금 보유 비율로도 간주를 해주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이것들은 가격이 안정적이고 황금성이 있어서 또 추가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금리가 상승하잖아요. 이 가격은 빠르게 하락해요. 국채, MBS 등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와 관련된 파생 금융상품은 급락을 해요. 레버리지가 평균적으로 20배잖아요. 그 하락률도 20배만큼, 이론적으로는요 20배만큼 추락할 수가 있다니까요. 파생 금융상품 하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파생 금융상품에 많이 투자한 주로 헤지펀드니 MMF든지 이런 금융기관들, 은행들까지 포함해서 경영수익이 극단적으로 악화돼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그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거기다가 금융위기라는 것은 국제적인 전염성이 아주 뛰어나요. 우리 질병하고 똑같아요. 코로나 사태 때 우리 봤잖아요. 금융위기도 그래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인근 국가로 바로 전염돼요. 그 전 세계로 금방 전염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공제 체제가 필수적이에요. 국제공조 체제가 굳혀진 상황에서는 금융위기를 타개할 정책 수단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공황 때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됐어요. 근데 그거를 국제공조 체제 하에서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쳐서 차단해내서 대공황과 같은 재앙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정책을 지금도 펼칠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미 거지가 된 나라들은 미국에 협조할 의사도 없겠지만 경제난이 극심하잖아요. 협조할 수도 없는 상황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닥칠 금융위기는 아주 심각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감기처럼 가벼운 증상은 대증요법으로 치료해낼 수 있어요. 체온이 오른다, 그러면 해열제 먹이면 되잖아요. 혈압이 올랐다, 혈압 강화제 먹이면 되잖아요. 그런 등등 이런 임시 방편적인 대증요법으로 치료해낼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어요. 체온이 오른 것 같다, 혈제 먹였고 또 혈압이 오른 것 같다, 그러면 혈압 강화제 투여했어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기 진행을 계속 뒤로 늦추고 있어요. 그런다 해서 안 터지냐? 안 터지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병일수록 병의 근원에다 처방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간이 나빠서 체온이 올랐다, 그러면 간이 나빠진 걸 치료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혈제만 먹이면 간은 더 나빠져요. 지금 미국 경제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금융위기를 맞아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이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중국이 장기 정체에 빠졌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요. 실제로도 2010년대 전반부만 하더라도 성장률이 8, 9%대에 이르렀어요. 심지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때 2008년, 2009년도에도 중국은 9%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그랬는데 2015년부터 이게 6%로 떨어졌어요. 최근은 3%로 떨어졌어요. 이 추세를 보면 중국 성장률도 계속 낮아지겠다. 그리고 장기 침체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과연 어떤 경제 정책이 중국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낮췄는지 이걸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중국은 일본이 실패했던 정책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일본 경제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일본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모든 나라를 경합시켰어요. 심지어 플라자 합의 직후에 일본 엔화 환율은 240엔대에서 2년 만에 120엔대로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출은 지속적으로 호조했고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 늘어나요. 일본을 숭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1980년대까지는 경영학책이 일본을 배우자예요. 다른 거 없어. 일본 경영기법을 배우자예요. 일본 경제정책을 배우자예요. 그런 정도로 일본이 세계 경제를 깜짝 놀라게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했었어요. 근데 1980년대 중후반부터 주식시장 거품, 부동산 거품이 거대하게 형성이 돼요. 이게 이제 꺼져요. 꺼지면서 금리가 터져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추락을 합니다. 경기가 추락하니까 일본 정부가 대대적인 재정 확대 정책, 또 금융 완화 정책 등등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요. 이렇게 과감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니까 1990년대 중반에 95년, 96년, 97년 성장률이 2, 3%대로 올라가요. 경기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97년 말부터 다시 꺾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를 보면 이게 왜 꺾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일본이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니까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해. 우리 수출 기업 다 망한다는 거예요. 물론 일본 엔화 환율이 한때 74엔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1994년인가요? 그때. 그러니까 그 아우성이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산업 공동화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경쟁력이 없어진 산업들이 이제 개도국으로 산업시설을 옮겨서 생산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당시에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영화사들도 일본 회사들이 매입을 하고 록펠러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등 미국의 상징적인 빌딩들 일본이 다 사들이고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들도 비싼 건 일본이 다 사들이고 보석도 비싼 건 일본이 다 사들이고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로 유출하면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거잖아요. 생산은 국내에서 했는데 수출을 위한 생산은 국내에서 했는데 그럼 내수는 당연히 위축될 거 아니에요. 내수 위축은 당연히 성장률을 낮추죠. 경기 부진으로 가는 거죠. 성장률이 하락하면 그래서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 또 다시 환율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펼쳐요. 효과가. 그럼 또 다시 환율을 시장에서 떨어져. 또 다시 환율을 끌어올려. 이걸 계속 5, 6번 지금 반복해왔어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초장기 경기 부진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현재의 경제학은 경상수지 흑자가 성장률을 높인다고 가르쳐요. 근데 그 이론을 현실이 부정했잖아요. 이 이론을 고쳐야지 왜 현실을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경제학이 문제지 일본 경제학자들 또 정책 당국자들 이 사람들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배운 경제학이 문제지. 그래서 지금 중국도 똑같이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2015년부터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성장률이 8, 9%대에서 6% 떨어져요. 그래도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위안화 환율을 다시 끌어올려요. 그 과정에서 미국과 또 알력이 생겨요. 환율 조작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생겨요. 오늘날의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그 근원은 거기에 있어요. 중국도 일본처럼 경기가 부진하다 그러면 자꾸만 간헐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경상수지 흑자는 물론이고 외환보유고까지 끌어들여서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그럼 당연히 일본처럼 가죠. 그러면 중국이 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경상수지 흑자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안화 환율은 떨어져야 되고 위안화 가치는 상승해야 돼. 국제 수지를 균형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 위안화 환율은 떨어져야 되고 위안화 가치는 상승해야 돼. 그래야 지금의 장기 침체 늪에서 헤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1990년대 초에 아주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그걸 못해요. 그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도 외환위기를 겪어요. 소련이 붕괴된 것도 외환위기 때문에 붕괴됐어요. 외환위기라는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도 단군일의 최대 난리라고 우리 환란이라고 불렀잖아요. 1997년에 발발한 외환위기를. 근데 이거는 급성질환이에요. 급성질환보다 더 무서운 건 만성질환이에요. 경상수지 적자는 급성질환을 일으키지만 경상수지 흑자는 과다하면 만성적인 질환을 일으켜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영양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만, 또 성인병, 당뇨병 등등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경제가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걸 배운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자꾸만 경상수지 흑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에는 도움이 된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이 많은 국민이 빚을 내어서 집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동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경제 변수들이 경제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안 돼요. 중국이 자꾸만 그걸 차단해내니까, 통제해내니까. 그래서 시차를 두고 경제에 반영이 돼요. 2019년에 터졌어야 할 금융위기가 지금까지 안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터지기 직전까지 와 있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경제는 개방경제 체제예요. 그래서 경제 변수의 어떤 변동이 경제에 즉각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 거품이 꺼지자마자 그게 즉각 반영돼서 지난해 우리나라 하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4분기에.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경기가 상승으로 돌아서서 지금 성장률이 비록 낮지만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도 부동산 투기 거품이 꺼진 것이 거의 다 반영이 됐어요. 중국인들이 매입했던 우리 부동산들 그 급매물에서 지난해 많이 쏟아졌는데 지금은 다 거의 다 소화됐어요. 지난해 하반기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 부동산 시장도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추가적인 하락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치면 우리 부동산 시장도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 그걸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그것만 아니라면 장기 정체기에 들어가서 부동산이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난에 처해 있는 거는 경제 정책이 실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한 정책만 폐기를 하면 국내 경제는 금방 살아난다니까요. 그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인 게 고환율 정책이에요. 이것만 폐기하면, 그래서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만 용납해주면 우리 수출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고,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도 커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국내 경기는 상승으로 돌아서요. 그래서 연평균 6% 성장률은 언제든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 실적이 있잖아요. 1980년대 후반에도 그랬고 2000년대 중반에도 그랬었어요. 2000년도 중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1년도 말에 우리나라 환율이 1326원이었어요. 근데 2007년 10월 달에는 이게 899원까지 떨어졌어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2001년 말에는 13만 2,600원 벌 수 있었는데 2007년 10월 달에는 9만 원도 못 벌게 됐잖아요. 수출업체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수출업체 어떻게 하겠어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요. 150달러짜리 개발했고,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또 200달러짜리 개발했어요. 그 사이에 수출이 2.5배가 증가했어요. 연평균 증가율이 17%였어요. 예년에 2배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해서 커졌어요. 심지어 2015년에는 GDP의 7.4%까지 비율이 커졌어요. 그런 성공한 사례가 있잖아요. 1980년대 후반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니까 당시 우리 성장률은 11% 넘은 해가 3년이나 돼요. 왜 그런 성공한 사례들은 외면하고 왜 실패한 정책을 뒤따르냐고요. 일본은 그 실패한 정책 지속하는 바람에 지금 30년째 저성장하고 있잖아요. 왜 일본을 뒤따르려고 하냐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성공한 사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정책을 따라가야죠. 이 세상은 말이죠, 실패할 길은 사방에 널려있어요. 성공의 길은 거의 유일해요. 그리고 그게 험난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환율 떨어뜨려 봐요. 수출 기업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150달러짜리 개발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겠냐고요. 얼마나 고뇌를 했겠어요. 부도 위기에 몰려서 그 험난한 그 세월을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냈겠어요. 근데 그런 길을 걷지 않으면
성공이 보장이 안 돼요. 성공은 피, 땀, 인내 이걸 대가로 지불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아요. 성공할 정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피, 땀, 인내를 지불해야 돼요. 뭐 피라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받아들일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피는 희생이에요. 뭔가 희생을 대가로 지불해야 돼. 땀을 흘려야 돼. 그래 고통을 인내해야 돼. 그래야 성공의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경제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수립이 돼야 돼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돼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개인들의 삶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좀 답답해요. 정부가 우리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용납만 해주면 이번 금융위기도 얼마든지 큰 타격 없이 벗어날 수 있어요. 제발 그래주기를 바라요. 우리 국민과 기업의 바라기보다는 저는 우리 정부에 그걸 바라고 싶어요. 환율만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걸 용납을 하면 기업의 경제 체력도 커지지만 국가 경제의 경제 체력, 성장 잠재력, 국제 경쟁력도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닥치고 있는 금융위기를 큰 타격 없이 벗어날 수 있어요. 제발 그래주기를 바라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리고 앞날이 불투명하고 또 경제위기가 또 혹은 경제 파국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유동성 좀 많이 확보해 두시고 또 경제 활동도 수비적으로 신중하게 하시라고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정부만 잘하면 얼마든지 잘 극복할 수 있는데 자칫 지금 현재 닥쳐오고 있는 경제 위기가 경제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제 마음만 답답해요.